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진다. 2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4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온 일상이다. 나는 박영희, 올해 61살의 분식집 사장이다. 여보, 일어날 시간이야. 옆자리를 돌아보지만 이미 비어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건만 아직도 습관적으로 말을 건넨다. 침묵만이 대답할 뿐이다. 부엌으로 향해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에 밀가루를 쏟아 넣는다.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을 시작한다. 손목이 시큰거리지만 참는다. 이 반죽이 오늘 하루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이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 큰딸 서진이 어릴 적 했던 말이 떠오른다. 유명 대학병원 간호사가 된 지금의 서진은 언제부터인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작은 아들 현우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엔지니어라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예전 같지 않다. 반죽을 치대며 생각에 잠긴다.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던가. 서진이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울던 날 나는 밤새 떡볶이를 끓여 새벽 시장에 내다 팔았다. 현우가 취업 준비로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도 나는 주말 없이 일해서 돈을 마련했다.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다. 아이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엄마 덕분이에요 라며 고마워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얼마나 따뜻했던지.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달라졌다. 성공한 뒤에 아이들은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주말에 찾아와도 금세 핑계를 대며 돌아가고 전화통화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다. 특히 최근 몇 달 사이에는 더욱 노골적이다. 엄마 건강이 안 좋으니 이제 가게는 접으세요 라는 말을 자주 한다. 나는 아직 멀쩡한데 말이다. 반죽이 적당한 탄력을 갖추자 비닐로 덮어둔다. 이제 육수를 우릴 차례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끓이면서 창밖을 내다본다. 가게 바로 옆 오래된 도서관이 보인다. 몇 달 전부터 그곳에 문화예술센터를 짓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개발이 되면 우리 가게도 철거 대상이란다. 대신 큰 보상금을 준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혹시 아이들이 그 돈을 노리는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스며든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일요일 오후 서진이와 현우가 함께 가게를 찾았다. 평소보다 진중한 표정이었다. 나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다. 무슨 일이야? 둘이 함께 오는 일이 드문데.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만 쉬셔야 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거 보기 힘들어요. 나는 아직 건강해. 일하는 게 좋고. 아니에요, 엄마. 서진이가 끼어들었다. 병원에서 보니까 엄마 같은 연세에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손목도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두 남매의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평소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 게 이상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현우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문화예술센터 건립 때문에 어차피 이 일대가 개발될 예정이잖아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라니? 가게를 정리하고 보상금 받으시면 편히 쉴 수 있어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꽤 큰 돈이 나온대요. 서진이도 거들었다. 엄마,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여행도 다니시고 좋은 곳에서 편히 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말하는 편히 쉬라는 것과 저희가 모시겠다는 말 사이에 묘한 온도차가 있었다. 혹시 너희가 돈이 필요한 거 아니야? 두 남매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현우가 황급히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 둘 다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서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알겠어. 생각해 볼게. 엄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개발 일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현우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다. 두 남매가 떠난 후 나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30년간 일궈온 이 자리를 그냥 내줘야 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 이상한 건 아이들의 태도였다. 진짜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의심스러웠다. 며칠 후 단골 손님인 정태호 씨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다. 은퇴한 경찰인 그는 동네 사정을 잘 아는 분이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망설이다가 아이들과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정태호 씨는 찬찬히 내 이야기를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자녀분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은 없나요? 그럴 리가요. 둘 다 좋은 직장에. 사장님, 제가 오랫동안 경찰 일을 했는데요. 가족 간의 금전 분쟁 사건을 많이 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태호 씨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아이들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근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다. 정태호 씨의 조언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아이들의 진짜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서진이부터 확인해 봤다. 병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수소문해 보니 서진이가 최근 몇 달간 자주 결근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더 충격적인 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이야기였다. 현우 쪽도 마찬가지였다.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우연히 들려준 말에 따르면 현우가 몇 달 전 투자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나갔다고 했다. 설마 정말 돈이 급한 건가? 불안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화요일 오후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현우와 서진이 와 있었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누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현우의 목소리였다. 달리 방법이 있어? 나는 이미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너도 회사에서 찍혔잖아. 서진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 명의로 위임장을 만든다는 게. 서진이가 주저했다. 엄마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하면 돼. 의사소견서도 준비해뒀어.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위임장, 의사소견서. 대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지?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문제되면. 서진이가 불안해했다. 문제 없어. 개발보상금이 얼마나 큰지 알아? 우리 둘이 나눠도 각자 5억씩은 건질 수 있어. 엄마는 요양원에 모시면 되고. 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근데 엄마가 싫다고 하시면? 서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위임장이 필요한 거잖아. 엄마가 판단력을 잃으셨다는 진단서까지 받으면 우리가 후견인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모든 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현우가 설명했다. 더 이상 듣기 힘들어서 조용히 뒷문으로 돌아 나왔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떨리는 손으로 정태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 씨, 큰일 났어요. 아이들이. 사장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나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다. 정태호 씨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이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위임장 위조, 허위 진단서 작성, 그리고 보상금 횡령 시도까지. 가족이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예요. 그럼 어떡하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서진이가 예전에 제 휴대폰에 자기 번호를 저장할 때 카카오톡을 연동해 뒀거든요. 그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과 만날 때는 녹음을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집에 돌아가 휴대폰을 확인해 봤다. 서진이와 현우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내일 위임장 들고 가자. 의사한테 돈 좀 더 줘야겠다. 진단서 내용이 약해. 보상금 나오면 엄마 몫은 최소한으로 하고 우리가 나눠 갖자. 메시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 이게 내가 키운 아이들이 맞나?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한 것들이 모두 헛된 일이었나?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다. 아이들의 계획을 막아야 했다.
정태호 씨 말대로 모든 증거를 모아두기로 했다. 며칠 후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급해 보였다. 엄마, 내일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만나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고. 누나랑 같이 갈게요. 오후 2시에 가게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정태호 씨에게 연락했다.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더니 그는 녹음기를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사장님, 내일은 아마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예요.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세요. 나중에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다음날 오후 2시 시계 바늘을 확인하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현우와 서진이가 들어왔다. 둘 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를 켰다. 엄마, 앉으세요. 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요. 서진이가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그것은 의료진 단서였다. 내 이름으로 된 진단서에는 경도인지장애, 판단능력 저하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엄마 건강검진 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이 써주신 거예요. 서진이가 거짓말을 했다. 요즘 깜빡깜빡하시고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했어요. 현우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엄마를 위해서 저희가 후견인이 되어서 모든 일을 처리해 드릴게요. 후견인 신청서였다. 그리고 그 밑에는 위임장이 있었다. 내 서명이 깨끗하게 적혀 있었지만 나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다. 언제 내가 이런 걸 썼다는 거야? 엄마,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에 써주셨잖아요. 현우의 거짓말이 계속됐다. 그때도 무슨 서류인지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서. 이 서명, 내가 한 게 아니야. 서진이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을 가로막았다. 엄마, 또 깜빡하시는 거예요. 이것 봐요. 이런 식으로 자꾸 기억을 잃으시니까 저희가 걱정되는 거라고요. 나는 멀쩡해. 이 서류들 다 가짜 아니야? 엄마. 현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왜 이러세요? 저희가 엄마를 속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평생 고생하신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럼 개발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남매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내가 보상금을 언급하자 표정이 굳어졌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건 저희가 엄마 대신 받아서 관리해 드릴게요. 엄마 상태로는 큰 돈을 관리하기 어려우시니까. 내 돈인데 왜 너희가 관리해? 엄마, 지금 상태로는. 서진이가 말을 이었다. 내 상태가 어떤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엄마는 모르시겠지만요. 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요즘 정말 많이 이상하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시고. 그 순간 깨달았다. 아이들이 나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내가 정상이라는 걸 의심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계획을 정당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만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야. 너희가 돈이 필요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잖아. 현우와 서진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엄마가 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 알아. 현우, 너는 투자 실패로 회사에서 잘릴 위기고 서진이 너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는 것도 알아. 두 남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너희가 내 명의로 위임장을 위조하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보상금을 가로채려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엄마. 어떻게? 너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다 봤어.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다. 보상금 나오면 엄마 몫은 최소한으로 하자, 이런 내용들 말이야. 현우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그건 뭐야? 변명할 거야? 서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온 엄마를 배신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현우가 마지막으로 시도했다. 엄마, 저희도 살아야 해요. 이 기회를 놓치면. 그래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했던 거야.
모든 게 들통이 나자 두 남매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30년간 쌓아온 모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정태호 씨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위조된 서류들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사기 시도입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다. 가족 간의 일이라고 해서 봐줄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에요. 오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젊은 여변호사는 내 사연을 듣고 분개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후견인 신청까지 했다니 정말 악질적이네요.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긴급 처분이 내려졌다. 현우와 서진이의 후견인 신청은 기각되었고 모든 위조 서류는 무효 처리되었다. 더 나아가 두 남매는 사기 미수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정에서 현우와 서진이를 다시 보았다. 두 사람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다. 현우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서진이는 병원에서 징계를 받아 휴직 상태였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서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하지만 나는 냉정했다. 용서? 30년간 내가 너희에게 쏟은 사랑을 배신한 걸 어떻게 용서해?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 편취 시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현우는 징역 1년 6개월, 서진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몇 달 후 문화예술센터 개발이 확정되면서 정말로 큰 보상금이 나왔다. 무려 8억 원이었다. 아이들이 노렸던 금액이 실제로 엄청났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았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이웃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먼저 2억 원으로 동네에 영이 작은 도서관을 지었다. 철거된 오래된 도서관을 대신할 공간이었다.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 2억 원으로는 건강한 밥상이라는 식당을 열었다. 30년간 쌓은 요리 실력을 바탕으로 영양 만점 한식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저렴한 가격에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나머지 4억 원은 반은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하고 반은 내 노후 자금으로 저축했다. 개업 첫날 정태호 씨가 축하 화환을 들고 왔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새 출발을 하시다니. 정 씨 덕분이에요. 정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아이들에게 당했을 거예요. 식당은 금세 동네 명소가 되었다. 깔끔한 맛과 푸짐한 인심 때문에 손님들이 줄을 섰다. 젊은 직장인들도 어머니 손맛을 찾아 멀리서 왔다. 더 놀라운 건 내 건강이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허리 아픈 것도 나아지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60대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정리하는데 낯선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혹시 박영희 사장님이세요? 그런데요. 저는 MBC 다큐멘터리 팀 기자입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60대에 시작한 제2의 인생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만들고 있거든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도움이 되고 싶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편지와 전화가 쏟아졌다. 용기를 얻었다. 나도 새 출발하겠다는 내용들이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연락이 왔다. 그리고 6개월 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현우와 서진이가 석방된 후 찾아온 것이다. 둘 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다. 이제 와서 무슨.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엄마 밑에서 일하면서 죄를 갚겠어요. 서진이도 눈물을 흘렸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가 정말 뉘우친다면 각자 독립해서 정직하게 살아봐. 내가 도와줄 테니까 스스로 일어서라. 나는 두 아이에게 각각 1천만 원씩 주었다.
새 출발 자금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3년 동안 내 도움 없이 살아봐. 그리고 매달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해. 그렇게 3년을 버티면 그때 다시 가족이 되자.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다. 지금 나는 70세가 되었다. 건강한 밥상은 프랜차이즈로 확장되어 전국에 20개 매장이 생겼다. 모든 수익금은 노인복지와 아동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현우는 작은 기술회사를 차려 정직하게 일하고 있고 서진이는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두 아이 모두 약속을 지키고 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지만 예전처럼 힘들지 않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믿고 찾아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거울을 보니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더 밝아졌다. 방영희 71세. 늦었지만 진짜 내 인생을 사는 중이다. 에필로그 30년 전의 약속. 건강한 밥상개업 1주년 기념일, 정태호 씨가 중년 여성과 함께 나타났다. 사장님, 제 아내 소개할게요. 김미경이에요. 나는 그 여성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설마, 미경이야? 김미경도 나를 알아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태호 씨가 당황스러워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예요. 여보, 제가 얘기했던 은인이 바로 영희 언니예요. 30년 전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29살, 작은 분식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였다. 어느 겨울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임신한 20살 여성이 가게로 들어왔다. 미경이었다. 도와주세요. 제발. 남자친구의 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온 미경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나는 그녀를 가게 안쪽 방에서 지내게 하고 출산 비용까지 마련해줬다. 건강한 딸을 낳은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은혜를 갚을게요. 몇 년 후 미경은 좋은 사람을 만나 서울로 떠났고 연락이 끊어진 채 30년이 흘렀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그렇게 도와준 거야? 정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평생 은인을 찾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사정을 들었을 때 직감이 왔어요. 미경이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제 딸이 지금 의사예요. 소아과에서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요. 언니처럼 사람들을 도우라고 가르쳤거든요. 미경이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30년 전 우리 가게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나와 미경, 그리고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언니, 이 사진을 평생 가지고 다녔어요. 제 인생의 은인이니까.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가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작은 도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30년 후 그 은혜가 나에게 돌아온 것이었다. 그날 밤 미경의 딸도 전화로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를 구해주신 은인이시군요. 정말 감사해요. 30년 전에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나를 지켜주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고마웠다. 정씨, 미경아,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